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온 국민의 최대 관심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2심에서 예상을 깨고 무죄가 선고되면서 이 대표는 대권 가도에 청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이 대표와 손발을 맞추며 도왔던 민주당 소속의 충청 지역구 의원들은 일제히 환영 성명을 내고 이재명 대망론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가운데 대법원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거라며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서울지사에서 이재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받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었던 1심이 파기되면서 기사 회생했습니다.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법원 판단이 남았지만 조기 대선이 치러져도 그 전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해 대권 가도에 큰 힘을 얻게 됐습니다. 충청의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만 22명, 다수가 이 대표의 입과 손발 역할을 해온 친명계인 만큼 일제히 환영 성명을 내고 검찰과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올감했던 거짓의 올가미가 마침내 끊어졌습니다. 사필 규정에 지당한 판결입니다.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억지 수사이고 기소였습니다. 이 대표도 공고해진 당내 리더십을 발판으로 내부 결속을 다지는 등 대망론에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민주당 일각에선 이재명 대표가 더 이상 사법 리스크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조기 대선이 시행되면 최대한 빨리 대선 후보로 선출하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경선 캠프 구성도 본격화되는데 총괄 본부장에 아산의 강훈식 의원이 거론됩니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반응과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대전을 찾았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사안인데 어떻게 무죄로 바뀔 수 있냐며 대법원에 가면 파기 환송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들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 대표는 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이 대표의 무죄 판결로 국민의힘 일부에선 무게추를 맞추기 위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도 기각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고 밝혔지만 전혀 다른 사안으로 영향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TJB 이재곤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과 고용률 등 국가 주요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국토부 장관 등에 대한 첫 재판이 대전에서 열렸습니다.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한 조직적 통계 조작이었다는 검찰의 판단에 맞서 변호인들은 일부 통계를 조작하려고 해도 모든 통계를 다 연계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검찰의 주장은 소설 같은 얘기라고 반박해 법정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가격과 고용, 소득 등 국가 통계를 정부에 유리하게 조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현,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지난해 3월 검찰의 기소 이후 1년여 만에 첫 재판이 시작했습니다. 김수현 전 실장은 법정에 출석하며 통계 조작 지시는 있을 수 없는 일로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차관급 인사들이 30개가 넘는 통계 중에서 그중 하나를 조작하라고 지시할 리도 없고 지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김수현 전 실장 등 11명의 피고인이 청와대와 국토부의 고위공직자로 있으며 정부의 불리한 상황을 감추기 위해 장기간 국가 통계를 조작하거나 결과를 왜곡했다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택가격 통계치를 미리 받아보고 원하는 수치가 나올 때까지 재검토를 지시하거나 비정규직이 86만 명 증가했다는 통계 의미를 조작하기 위해 통계 서술 정보를 바꾸고 소득 불평등 수치를 정당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계 기초자료를 제공했다고 공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의 일부 공소유지에 대해 피고인 변호인 측은 제출된 자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검찰 공소사실엔 주간 통계만 포함되고 월간 통계와 실거래 지수 등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수치를 조작하려면 모든 통계를 조종해야 하지 않겠냐며 통계 조작은 검찰이 쓴 소설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결국 피고인 측이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등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홈 개막전을 앞두고 공사가 지연돼 안전 우려를 낳고 있는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가 이번엔 외야 쪽에 설치된 63빌딩 조형물로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지역의 정체성과 맞지 않다는 대전시의 철거 명령에 한화구단이 결국 조형물을 없애기로 한 가운데 팬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조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 외야 중앙 쪽에서 조형물 철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높이 18m, 4층 건물에 달하는 서울의 대표 랜드마크인 63빌딩 조형물입니다. 한화이글스는 이달 초 대전시에 빌딩 모형 조형물을 설치하겠다는 공문을 보냈고 시는 도면을 보고서야 빌딩이 63빌딩임을 확인했습니다. 대전시는 63빌딩 조형물이 개방형 야구장과 맞지 않게 식장산의 경관을 가리고 지역 정체성과도 맞지 않다는 이유로 지난 14일 불승인 통보를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한화이글스 측은 다음날 조형물 설치를 강행했고 시는 무단 설치된 불법 시설물이라며 즉각 철거를 명령했습니다. 이장호 대전시장도 야구장이 명백한 시의 자산인데 시의 정체성과 무관한 조형물이 설치된 점을 지적하며 구단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습니다. 한화 이글스 측은 홍보 차원에서 설치했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구장 공사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형물 설치는 의도적인 강행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팬들의 의견 역시 나뉘고 있습니다. 서울의 랜드마크를 대전에 설치하는 건 맞지 않다는 의견과 굳이 대전에 있는 야구팀 입장에서 그 서울에 있는 구조물을 지었어야 하나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기왕이면은 대전이나 좀 충청권에 좀 특징이 될 만한 걸 지었으면은 좀 더 낫지 않았을까. 반면 구단의 자율적인 홍보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시에서 기업의 자유를 좀 억압하는 건 아닌가. 이제 이글스 구단하고 시의 관계가 좀 악화되면서 그 피해가 팬들에게 오지 않을까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한화이글스는 구장 명칭 문제로 대전시와 갈등을 빚었던 가운데 조형물 설치 문제가 빚어지면서 구단과 지역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소통과 협력을 이뤄낼지 관건입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이 기각된 가운데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는 당선이 유지되는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정치권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선고도 유죄가 유지되지 않겠냐는 게 대부분의 시각이었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 못하셨나요? 예, 사실은 저는 이번에도 같은 정도의 유죄가 나올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법원의 그런 판단에 대해서는 들어보기 전까지는 참 예측하기가 힘들다 이런 생각도 함께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 안철수 의원께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대통령 선거에 나오지 마라 이렇게까지 계속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자꾸 그런 말씀하십니까? 저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즉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선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선거라는 게 뭡니까? 유권자가 이 후보자들의 모든 사항을 다 안 상태에서 가장 적합한 후보를 뽑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후보자가 갔는데 한 사람이 대법원에서 지금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유권자에게 선택을 하라는 그것은 민주주의 기본에 위배된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그 12개 혐의 5개 재판들을 전부 다 치르고 나서 만약에 전부 다 무죄가 나왔을 때 그때 다시 정계에 복귀해서 활동을 개시하는 그것이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한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안철수 의원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우연적 행동이라고 보시고 예,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여당 의원의 한 분이십니다. 예. 그렇다면 어떤 선거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때 탄핵 소추안에 찬성한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지금 헌법 77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변이나 내란 또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을 때 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다음 또 두 번째로는 이렇게 그 계엄을 선포를 하더라도 국회의원 제적 과반수 이상이 반대를 한다면 이건 취소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이라고 신분증을 꺼내 들어도 저 통과를 시키지를 않는 겁니다. 그거는 명백하게 그거는 정말 그 법률적인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멀리 돌아서 담을 넘어서 들어갔습니다. 그 정도였기 때문에 저는 이런 두 가지가 헌법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겼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전문가인 헌법재판관들이 모여있는 헌법재판소에다가 이 판단을 넘기겠다. 그게 바로 탄핵 소추안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 계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보신 거니까 이 선고도 인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쪽입니까? 저는 그 판단은 전적으로 이제 그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할 생각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오히려 다른 여야 정치인들에게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저는 안철수 의원님의 소신을 좀 여쭙고 싶은 겁니다. 어떤 결과가 우리 대한민국에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 헌법재판관만큼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탄핵 소추안에 찬성을 해서 네. 헌법재판소에다가 넘긴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판단을 하든 그 판단은 존중할 겁니다. 진보 진영에서 활동하시다가 또 스스로 창당을 하셔서 중도로 또 자임하셨고 지금은 이제 다시 보수 진영의 의원으로 활동하십니다. 이제 한간에서는 또 당적도 여러 번 바꾸고 철새 같은 이미지가 있다. 이런 또 공격적인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국민들이 정치 경험이 없는 제가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불러내신 이유가 바로 우리나라 정치를 조금이라도 좀 좋게 바꿔달라. 그 뜻이 아닌가 싶어서 어렵지만 3당의 길을 계속 걸었습니다. 그런데 저같이 정치 경험 10년 이상에다가 그리고 또 3기 미래 가장 큰 정당인 38석에 해당되는 그런 당을 만든 정치력을 발휘했는데도 제가 선택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 이 정치 제도 하에서는 3당을 하는 것은 참 불가능하구나. 그렇게 돼서 결국은 범죄 혐의자보다는 정치 경험이 적은 쪽을 제가 이제 택한 건데요.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저 포함해서 국민 모두가 이렇게 계엄을 하시게 될 줄은 정말로 몰랐습니다. 네. 어쨌든 둘 중에 정치 경험 없는 분에게 선택을 했고 예. 지금까지 왔습니다. 사실 그게 결정적인 정치 인생의 큰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 끝까지 완주하시겠노라 하다가 선거가 임박해서 결국 이제 서로 통합을 얘기했고 이제 결과는 지금 이렇게까지 흘러왔습니다. 그때 그 당시 선택 후회하지 않습니까? 네, 후회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상태가 됐더라도 그런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네. 저는 책임은 통감합니다. 근데 사실 윤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뭐랄까요? 서로 간에 그 당시 이제 발표를 할 때 윤 대통령께서는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공동 정권이다. 이렇게 치켜 세우면서 같이 이제 정부를 끌고 갈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거의 이제 배제되고 또 당내에서도 입지가 없고 이렇게까지 신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서운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잘하는 분야에 대해서 그런 좋은 사람들을 추천을 하고
좋은 정책들을 추천을 하는 게 제 몫이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제가 추천한 사람들을 하나도 쓰시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권한의 크기와 책임의 크기는 비례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제가 추천한 사람을 쓰셨는데 그 사람이 실패했다면 그건 제 책임이죠. 네. 그런데 제가 추천한 사람을 쓰시지 않는 걸 보고는 대통령께서 이 국정의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시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구나. 그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 더 나아간 질문할게요. 대통령 선거 당시 무능한 대통령을 뽑으면 1년 뒤 자신의 손가락을 자르고 싶어질 거다라는 유명한 말씀을 해서 회자가 되고 있는데 예. 지금 어떤 심정이십니까?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때는 제가 3당 후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선거 때 양당에 대해서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유권자 여러분들이 1당의 후보든 2당의 후보든 뽑으신다면 결국은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내가 왜 그 사람을 찍었나 후회하고 정말 손가락을 자르고 싶어질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원문을 찾아봐도 그렇게 있는데 네. 그거를 막 왜곡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제 손가락 자른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네. 또 그렇게 왜곡을 하시니까 네.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 말이 왜 더 확산됐냐면 같이 이제 통합을 하고 후보에서 물러나고 윤석열 대통령을 손을 들어주다 보니 그 말이 더 어떻게 보면 선명하게 와닿았겠죠. 국민들한테는. 그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어쨌든 그 말을 할 그 당시에 네.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네. 오히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후보의 손을 마지막에 들어준 이유가 결국은 3당 후보는 안 되는구나. 우리나라 선거제도에서는 불가능하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범죄 혐의자보다는 정치 경험이 부족한 사람 손을 들어주는 게 그게 더 나은 선택이겠다. 그때 그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나라의 그 노동력에 대해서 유연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받게 하니까 분양가가 아파트 분양가가 올라가고 예,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자재비가 네. 올라가고 뭐 또 물가가 올라가는 요인이 되는데 예를 들자면 뭐 이제 필리핀 그 본보들을 들어오게 했는데 똑같은 월급을 받게 하니까 뭐 여러 가지로 갈등이 생기는데 이거를 또 그 나라 수준에 맞게끔 하는 게 더 오히려 우리나라 물가라든가 분양가를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사실 도시마다 다릅니다. 업종마다 다릅니다. 그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서울의 최저임금과 아주 낙후된 시골 최저임금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지금 현재 그 최저임금 체제가 모든 업종,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 도우미도 거기에 맞게 그 수준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대천나들목과 보령시 해안도로를 잇는 도로가 오늘 개통돼 이동시간이 기존 15분에서 5분으로 짧아졌습니다. 오늘 개통된 도로는 보령시 요암동 대천산업단지에서 남곡동 해안도로까지 연결되는 2.1km 왕복 2차로 도로로 2021년 4월 착공한 이후 3년 11개월 만입니다. 세종시 소정면과 전이면 일대 43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40년 만에 해제됐습니다. 해제된 땅은 지난 1985년 군부대가 들어서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지만 2014년 군부대가 세종시 북앙면으로 이전한 뒤에도 보호구역 해제가 되지 않아 주민들의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유지 소유 주민들은 건축과 재산 활용 등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TJB는 여야의 대권 주자를 모시고 특별 대담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희는 공격적인 질문으로 보다 진솔한 답변을 이끌어내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뉴스를 통해 보내드린 대담은 시간적 제약으로 편집을 한 축약본이고 확장된 버전과 함께 주제별로는 쇼츠로 제작해 유튜브로 송출되는데요. 유튜브에서 TJB 뉴스를 검색해 시청하시면 됩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